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한가위, 네, 달 좀 보셨으면 달, 둥근 달 못 보셨죠? 네, 저도 못 봤습니다. 연휴 동안에도 정치권 뉴스는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안철수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문이 연일 제기됐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네, 주요 정치 무대에 있는 중견 정치인들 이러한 관문을 이미 여러 번 통과해 왔습니다. 언론이 이른바 언론이 일부러 안 후보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감으로서 적당한지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리저리 의심도 해보고 요리조리 따져가면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안철수 후보를 잘 모릅니다. 안 후보가 속한 정당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인품이 훌륭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하나만 보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뽑을 순 없진 않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그저 안 후보 주위에 하나둘 모여드는 사람들의 면면을 통해서만 대통령감으로서의 당신을 짐작할 뿐입니다. 앞으로 저는 묻고 또 묻겠습니다. 언론은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하겠습니다. 왜냐? 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의 하나로 정말 좋은 이 나라의 대통령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권 돌아가는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분도 저와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봅니다. 첫인상은 꼬장꼬장합니다. 꼰대 같습니다. 하지만 알면 알수록 순수하십니다. 그리고 열정적이십니다. 보수 우파인지 좌파인지 우파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또 좌파 같기도 합니다. 요즘 갈수록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사로 찾아오시는 여성 팬들이, 할머니들이 특히 많습니다. 자, 윤창중 칼럼서성 대표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왜요? 아니, 제가 인상이 꼬장꼬장합니까? 아니, 아주 제 얘기가 아니라, 네. 아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네요.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이제 저는 그 시청자 게시판. 아니, 국민 여러분, 제가 꼬장꼬장합니까? 예, 그러는데요. 틀렸어, 지금. 네네. 오늘은 곰보빵 얘기로 우리가 안철수 후보를 잘 개인적 감정이 있는 건 아니시죠? 네, 그렇죠. 네, 절대 개인적 감정은, 우리가 훌륭한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지금 정치권의 경험이 없으시고 관료 경험도 없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직접 지금 문재인 후보도 다 아시잖아요. 박근혜 후보도 다 아시죠? 잘 아시죠? 글쎄,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제가 비판적인 칼럼을 쓰거나 또 이렇게 쾌도난마에 나와서 방송을 하면은 마치 안철수 교수를 성역으로 생각하는 비판의 성역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글과 또 말을 하면서 느끼는 게 대한민국에 지금 무슨 안철수 교가 있는지 마치 안철수 후보를 무슨 교주로 생각하는 그 교도들이 있는지 말이죠. 그냥 무턱대고 무자비하게 인신공격하고 욕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긴 게 어떻게 생겼다는 등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슨 뜨거운 물에 들어가듯이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일국의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 국가 최고 통치권자를 뽑는 선거가 대선 아니겠습니까? 중요하죠. 네. 근데 지금 미래가 걸려 있죠. 대한민국이 정말 제대로 된 선진 민주 국가라면 안철수 후보는 사실 대통령 후보의 자격 상실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제대로 된 나라 같으면. 왜 그러냐? 어떻게 갑자기 지난달 9월 19일 날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불과 3개월 전에 대학교에서 있다가 교수 던지고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 이런 경우가 세계에서 봤습니까? 찾아보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찾아보지 않은 게 아니라 있을 수 정말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레이건 대통령 같은 영화배우 3개월 하고 나서 대통령 된 건 아니죠? 아니죠. 정말 주지사를 했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고
네. 그 과정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건데 네. 지금 곰보빵 얘기 맛있는 곰보빵에 뭐 죄가 있습니까? 왜 곰보빵 얘기로 오늘? 지금 네. 말씀하시는데 네. 좀 제가 말씀드릴 때 좀 네. 끊치지 마세요. 좀. 아, 네? 그럴까요? 저는 확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아, 예. 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니까. 아, 맛있는 곰보빵. 네. 예. 지금 곰보빵 안 좋아하시는 거 곰보빵이 같습니다. 맛있고 안 맛있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불과 2달 전에 네. SBS 힐링 캠프에 나와가지고 예. 거기에 있는 분이 물어본 거예요. 네. 혹시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편법을 쓰신 건 없습니까? 네. 사회생활을 하면서 안철수 교수께서는 편법이 없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사업할 때 그 은행 대출을 받으러 이제 은행에 가야 되는데 네. 그 은행에 있는 그 여행원, 그 여직원이 곰보빵을 좋아해서 그 곰보빵을 사다 준 것밖에 없다. 네. 정말 낯간지러운 얘기예요. 아, 낯간지러운 얘기입니까? 어떻게 그러신 분이 그 은행원 하여간 여직원이라 그러죠. 네. 여직원분이 또 미인이시면 또 그럴 수 있죠. 곰보빵. 아니 박앵커 네. 서울 시내에서 곰보빵은 어디서 팝니까? 빵집에서 팔죠. 빵집에 대과점. 곰보빵 네.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있다 하고 네. 자 곰보빵밖에 사다 주지 않은 그 안철수 후보가 그러면 딱지 아파트는 어떻게 샀습니까?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그 재개발 그 원주민 몰아내고 사는 그 딱지 아파트는 어떻게 산 것이며 그 딱지 아파트를 또 팔 때는 또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또? 그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 딱지 다운로드 아파트는 부동산 받았다는 가서 거 아니에요? 샀겠죠. 뭐 네. 원주민한테 부동산 가면 많이 있잖아요. 딱지. 무슨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네.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이번 대선판에 들어옴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대한민국의 이 소위 말하는 대선 프레임, 크게 말하면 민주주의를 지금 굉장히 후퇴시키고 있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가 박근혜 후보와 지지도 1위 쌍벽을 이루던 분이 대선에 늦게 들어옴으로써 지금 정책 경쟁이 완전히 실종되고 곰보빵이 어쩌고 하는 문제, 딱지 아파트 어쩌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우리가 지금 다시 안철수 후보를 검증해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자,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숙명적으로 북한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이고 전적인 집단을 머리에 이고 살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네? 이 대한민국의 최고 통치권자를 뽑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불과 대통령 선거가 2달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는 지금 곰보빵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안함 얘기도 해야 되고, 그죠? 자, 이 보세요. 지금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한 게 언제입니까? 정확히 제가 네.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2009년 노무현 5월 대통령 때로 그렇죠. 네. 노무현 대통령 때가 아니라 2009년 5월 25일 아,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때. 네.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하고서 이틀 만에 김정일이가 제2차 핵실험을 한 거 아닙니까? 아, 제2차 핵실험. 2차 핵실험. 1차 핵실험은 노무현 대통령 네. 때가 맞습니다. 네. 자,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북한 핵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지만 바꿔 말하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엄연한 현실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머리에 북한 핵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천안함 복잡한 게 불과 2010년 3월 26일입니다. 그리고 2010년 8개월 후인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지금 다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국민도 잊어버리고 있고 정치권도 잊어버리고 있고 대한민국 언론도 잊어버리고 있고 그러면서 자, 이런 안보 현실이라면은 어떻게 되냐?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최대 쟁점, 이른바 내셔널 어젠다는 뭐가 되겠냐? 국가 안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 안보는 완전히 실종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지금 이른바 동북아시아에서 한국,
대한민국, 일본, 중국이 영토 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토 각초청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죠, 근데.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말이죠. 정말 대한민국이 인재가 지금 박보간 거예요. 세 분 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세 분 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세 분이고 네 분이고 그러면서 네. 대통령 미망인만 찾아가가지고 지지를 호소하고 내가 진짜 안철수 그 교수한테 묻고 싶어요. 그렇게 기성 정치인들 욕하던 분이 동교동에 가서 전직 대통령 미망인한테 왜 읊조립니까? 네? 그리고 오늘은 부산 가고 내일은 처갓집이 여수에 있다 해서 왜 그 지역을 갑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게 안철수의 영혼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20, 30대 젊은 대학생 놓고서 안철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역 감정을 깨야 한다? 패권주의, 정치 패권주의를 깨야 한다? 정치 쇄신한다. 지금 안철수 교수가 9월 19일 대선 출마한 이후에 저희들이 볼 때 30년 정치판을 지켜본 윤창중으로서 볼 때는 기성 정치인이 하지 않는 것을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재래시장 찾아가고, 네? 가서 악수하고, 뭐 어디 가서 악수하고, 기성 정치인하고 똑같이 하면서 왜 늦게 출마했습니까? 정말 검증 안 받으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것에 대한 국민과 언론과 정치권의 각성이 있어야지. 우리는 지금 정책 경쟁이 완전히 실종된 거 아니에요. 기성 정치인과 네. 다르게 한 거를 막 생각해 보려고 내가 했는데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막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예. 하여튼 특히 말이죠. 네, 기성 정치인하고 똑같이 한다 이런 얘기죠. 네. 특히 지금 광화문에 있다는 주류 언론사들한테 제가 좀 묻고 싶어요. 네. 과연 안철수 현상은 누가 만들었느냐? 네? 솔직히 대한민국 주류 언론의 황색 선정주의가 맞는 거 아닙니까? 황색이요? 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네. 그 황색이 뭡니까? 황색은 옐로우 저널리즘을 말하는 거죠. 그래야 신문이 팔리고 하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왜 우리는 이번 선거 대선에서 국가 안보, 국가 경제, 복지 문제 이런 문제에서 심층적인 검증을 해봤습니까? 정책 검증을 해봤습니까? 자, 여기서 그럼 요구를 하시죠. 네. 난 그래서 새 후보들에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솔직히 아침에 신문을 볼 때마다 가슴이 꽉 막히는 절망감을 느껴요. 특히 광화문에 있는 신문사들, 이 발행하는 신문을 보면서. 아, 막 여론조사 결과들 막 나오면 답답합니까? 자, 오늘 아침 신문을 봤더니 내가 거기서- 밝히겠습니다. 네. 조선일보 아닙니까? 자, 어제 추석 연휴가 끝났다고 그래가지고 어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게 추석 민심이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그게 시골에 내려갔던 분들이 서울에 제대로 올라오기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서울에 계신 분들이 지방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뵈러 갔는데 거기서 추석 밥상 놓고서 다 결정하고 올라와서 지금 민심을, 표심을, 네? 10월 1일 표심을 조선일보가 미디어 리서치하고 여론조사해서 그것을 가려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언론의 정말 황색 저널리즘에 저는 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다 지방에 내려갔는데 무슨 서울, 저기 여론조사가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아니, 서울이든 지방이든 간에 네. 민족 대이동인 건 틀림없는 거죠. 네. 근데 어제 연휴가 끝났는데 그러면 오늘 노는 사람은 누구고? 오늘 사실 거의 쉬지 않습니까? 다 놀죠. 오늘. 내일도 쉬고. 네. 그런데 어제 바로 여론조사 해가지고 그 여론조사 결과를 추석 연휴 10일 전과 어제와의 차이 이걸 발표하는. 저는 그래도 여론조사 막 숫자 변하고 이런 거 보니까 재밌던데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 그 제가 문제가 있는 네. 거군요. 아.
자, 소위 말하는 과천 경마장에서 경주마들이 휘슬이 불면 막 뛰어가지 않습니까? 어? 뭐 1번마, 2번마, 3번마, 예? 예, 잘하시네. 1번마, 2번마, 3번마. 자, 네. 4번마, 5번마. 이거. 네, 그렇죠. 예. 예? 뭐 1번 청마, 예. 청룡, 다코스.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가 제가 여론조사 기관을 경시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총선이나 지난번 4.1 총선 때도 3개 방송국이 뭘 했습니까? 출구 조사까지 했는데도 완벽하게 틀렸잖아요. 찍은 사람한테 물어봤는데도. 그런데 500명, 1000명을 놓고서 여론조사를 해서 무슨 안철수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추석 전에는 뭐 8.7%를 앞섰는데 지금 뭐 2점 몇 %밖에 박빙이다. 박빙이다. 이런 식의 경마식 보도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국가적 어젠다를 놓고 국가 안보라든가 이런 진정한 문제. 저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돌멩이를 맞더라도 제가 드릴 말씀은 드리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뽐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종북이냐 아니냐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그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네. 과연 종북이냐 종북이냐 아니냐. 그 자, 이 부분에 문제를 대해서 놓고 아무도 얘기를 지금 박근혜 후보도 얘기 안 안 하는 하고 것 있는 같은데 거죠. 안 하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제안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국민, 이른바 국가 중심 세력이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한테 지금부터 물어야 됩니다. 종북이냐 아니냐. 종북이냐 아니냐. 첫 번째는 뭐냐. 저는 박근혜 후보한테 묻고 싶습니다. 네. 박근혜 후보가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간에 맺은 6.15 선언과 14.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이 맺은 14 선언을 이른바 신뢰 차원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발언이 현재까지도 유효한 것인지 6.15 선언과 14 선언이 계승돼야 된다고 하는 박근혜 후보의 발언이 현재까지 유효한 것이 저는 묻고 싶어요. 근데 전직 대통령이 어떤 정치 수반으로서 국가 통수권자로서 맺은 이 서약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이 아니면 다다음 대통령이든 그걸 엎어버리면 국가 자체로서의 신뢰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런 협약이나,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약이나 조약이라면 그것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 국회를 좀 통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통과가 안 된 거죠. 14선언이나 6.15 정상회담, 6.15 선언. 6.15 선언 같은 경우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간에 맺은 6.15 선언의 핵심 중에 하나는 제1항에서 남북한 통일을 김일성의 고려 연방제를 이어받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통일하자는 데 합의한 겁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북한의 공산화 전략을 대한민국에 그대로 실현한다는 거예요. 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간에 맺은 14선언의 핵심은 북방 NLL을 그렇죠. 네. 서해 북방 한계선, 네. 서해 NLL을 백지화하고 이것을 서해 특별지대로 서해 협력 특별지대로 만나가지고 완전히 지금까지 우리가 피로 지켜온 북방 한계선을 무효하겠다는, 백지화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박근혜 후보가 인정한다? 그러면 보수 우파 세력이 굳이 박근혜 후보를 찍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빨리 박근혜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자, 또한 말이죠. 네. 문재인 후보도 네. 문재인 후보에게도 뭐 묻을 게 있습니까? 물을 게 있습니다. 예. 문재인 후보가 지난번에
김대중 대통령 서거 3주기 그 현충원 추도식에 가서 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10년 동안 통일이 거의 다 됐었다. 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 방식을 지지한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노골적으로 소위 말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방식이라는 북한의 통일 방식을 지지하는 거예요. 이건 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갖고 논쟁을 벌여야 한다 이거예요. 정책 논쟁을 벌여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건국과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오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데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린 국가 중심 세력이 판단을 하고 만약에 이것이 이들의 대선 후배 국가관, 대북관이, 안보관이 의심스러울 때는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거 아니겠어요? 또 뭐 천안함에 대한 의견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천안함 연평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건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연평도에 뭐 물을 것도 없고요. 100%고. 네. 천안함이 문제죠.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연평도가 왜 물을 것 없습니까? 북한은 연평도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죠. 한 게 그건 100%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예. 천안함 같은 경우는 이의를 거는 사람들이 있기 있죠. 때문에. 자, 천안함 폭침이 나가지고 보름도 안 됐는데 문재인 후보가 뭐라 했냐면 이것은 이명박 정권의 강경 대북 정책 때문에 이명박 정권이 이 노무현과 김정일의 14선언을 부인했기 때문에. 부정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연평도를 북한이 도발한 게 어떻게 이명박 정권의 대북 강경책이 빚은 겁니까? 이런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 억장이 무너진 소리를 대한민국 대선 후보가 할 수 있나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번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자 이거예요. 문재인 후보는 물론 안철수 후보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대북 강경책이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사건을 유발하는 동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동기가 됩니까? 그러면은 바로 북한의 무력 도발을 합리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렇죠. 합리화한다. 당연히 무력 도발은 그런 것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죠. 아니, 합리화하는 참관의 것까지는 말씀이죠. 아니겠죠. 그게 뭐냐면 북한의 바로 레토릭입니다. 자, 천안함 폭침은 남한 정부의 날조다. 이른바 날조설을 펼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완전히 북한이 아니라고, 지금도 아니라고 하죠. 지금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 날조한 거다. 네. 그리고 노수이라고 네. 소위 말하는 남측본부 북한에 넘어갔던 분은 또 이런 분들은 뭐 목산 이런 분들은 가서 뭐라 했습니까? 천안함 폭침의 원흉은 이명박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죠. 했다 이런 말이죠. 네, 원흉이다. 그 말이 됩니까, 그게는? 말이 안 되는 그건 말이 거죠. 안 되죠.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했을 리가 없죠. 네. 예컨대 북한이 무력 도발한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이명박 정권의 대북 강경책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북한의 무력 도발을 합리화한다. 완전히 합리화 주는 거죠. 예. 그래서는 안 돼요. 북한에 면죄부를 준다. 그런 얘기죠. 연재뿐만 아니라 합리화, 그 앵무새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예. 우리가 논쟁을 근데 원인이 이제 대북 강경책 때문에 원인일 수는 있는데 그 자체의 발언이 북한에 면죄부를 주고 합리화를 주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네.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이 강경 정책이었다고 말하는 것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강경 조직이 아니었어요. 원칙을 지키자. 서로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하자. 이게 왜 강경책입니까? 근데 우리가 가진 게 많으니까 북한에 좀 더 양보해서 우리가 줄 수 있죠. 우리가 부자니까. 그것은 네. 확연가. 상호주의가 그렇게 그렇게 좋은 생각하면 겁니까? 안 예. 됩니다. 이른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라는 것은 무엇로 돌아왔습니까? 우리가 같은 동포로서 북한 주민, 굶주리는 북한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살 만한 형편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부터가 전적으로 동감하죠. 공감합니다. 네. 그러나 그게 뭘로 돌아왔습니까? 핵 개발로 돌아왔죠. 북한의 핵 개발과 예. 1차, 2차 핵 개발과 근데 어느 분이 미사일 또 그 안철수 후보가 그 핵 개발은 북한은 남한이 돈을 주지 않았어도 핵 개발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네. 안철수 후보가 소위 말하는 안철수 생각이라는 책에서 남한이 북한에 돈을 갖다 주지 않더라도 북한은 핵을 개발했을 것이다. 정말 억장이 무너진 얘기입니다. 도대체 북한이 핵실험을 한번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북한 2천만 명의 기아를 해결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1차, 2차 핵실험의 돈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이며 지금 북한은 3차 핵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말이죠. 대선전을 좀 치르고 있는데 며칠 전에 김관진 국방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은 지금 남한의 대한민국의 대선전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 첫째가 그 확실한 물증이 있다. 두 번째, 북한은 대선전에서 이른바 어텐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국방장관 김관진 장관의 저는 양심을 믿습니다. 이건 결코 이른바 색깔론도 아니고 안보를 정권에 이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무슨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북한의 위협을 과대포장하겠습니까? 지금이 그런 시대는 아니죠. 시대가 아니죠. 만약 그걸 선거를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건 큰일 나죠. 지금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북한의 도발의 징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무언가 포착했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저도 언론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양심과 상식과 제가 갖고 있는 어떠한 제가 공부한 거, 제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안철수 후보와 또는 문재인 후보, 박근혜 후보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를 의할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건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입장을 내놓고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네. 일단 정책 이야기 좀 하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안보. 그죠? 네. 남북 관계. 이런 거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그다음에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 동북아시아의 이 문제, 그다음에 한미 관계, 한중 관계, 한일 관계, 과연 당신네들의 외교관은 뭐냐? 지금 아직 뭐 정책 맞는 정책 팀들도 좀 제대로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두 달 반밖에 안 네. 돼. 2달 보름 남았는데. 네, 뭐 아주 뭐 완벽히 지금 팀 자체가 다 구성이 완벽히 돼서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지금 아직은 미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지금 팀도 구성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 2달도 안 남았는데. 두 달 반 남았죠. 아, 그러니까 2달 반. 네네네. 2달 보름이 남았는데 네. 지금 각 캠프에서 눈만 뜨면 어느 대학교 교수, 어느 대학 교수, 또 무슨 명예 교수. 지금 영입 중이죠. 정책 만드는 사람들 영입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벌써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이미 6개월 전, 7, 8개월 전부터 정책을 내놓을 텐데 지금 안철수 교수가 얼마나 정치를 비판하는데 안철수 교수의 정책이 뭡니까? 이제서야 지금 사람 모으고 있잖아요. 지금 대선 캠프가 지금 무슨 전문대학 만드는 겁니까, 지금? 무슨 대학교 지금 새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새 캠프의 그 폴리페서들을 다 모으면
교수님들. 네. 네. 지금 500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런데 법적으로 또 이 교수들은 또 정치 이렇게 권에 가서도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요? 그렇게 되겠죠. 교수들만. 교수들만. 언론인은 아니잖아요. 안 되죠. 언론인, 공무원, 모든 사람들이 옷을 벗어야죠. 다 벗어야 깨끗하게 되는데. 옷 벗고 가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교수들만 옷을 안 벗고 걸칠 수 있도록, 다리를. 이거 완전 기네스북에 오를 문제예요. 500명의 지금까지. 폴리페서 정치권으로. 이것도 참 추석 전 얘기인데, 집계에 따르면 지금 500여 명이 대선 캠프에 줄 서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정책을 만든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심합니까? 아니면은 이분들이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아니, 이거 고장났으면 또. 아니, 제가 한심합니까? 하니까. 아, 그러니까 네. 높으신 네. 교수님들한테 한심한. 아니, 말씀 잘하셨는데 왜 또 울리나? 네. 예. 네, 말씀하시죠. 하여튼 한심한 저기로 보입니까? 아니면은 국가를 위한, 또 그분들이 가서 좋은 정책을 내놓기 위한 하나의 헌신으로 봐야 됩니다. 저는요,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에서 이 대학 교수의 현실 정치 참여가 전혀 없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치면 불구하고 예컨대 미국의 대외 의교를 결정한 데 있어서 뭐 조지타운 대학이나 조지 워싱턴 대학이나 워싱턴 내에 있는 정치 의교학과 교수들이 여러 가지 싱크탱크 역할도 하고 조언도 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완전히 안면몰수하고 나는 무슨 안철수 캠프에 있고 나는 박근혜 캠프에 있고 나는 문재인 캠프에 있고 이런 교수들이 이렇게 또 지지성명하고 교수들 뭐 이렇게 모여서 이번에는 유독 심한 것 같아요. 유독 다른 때보다는 유독 심한 것 같아요. 유독 심한 우르르 갑니다. 네. 이번에. 야, 500명. 야. 이건 정치인과 교수의 차이가 뭡니까? 정말 정치인과- 지성의 몰락이에요. 네, 지성의 몰락입니다. 지성의 몰락이요? 몰락이죠. 아, 지성의 몰락. 땅에 떨어졌다. 거기야 뭐 서울대 총장 하시던 분들도 끝나고 나서 그 정치권에서 참 망신살 겪으면서 네? 교수 생활하시면서 또 마음이 많이 답답하셨나 본데요. 답답해도 네. 우리가 나라 꼴 보니까 살자는 겁니다. 답답해서. 네. 이렇게 참 우르르 떼거리로 해가지고 폴리페스에 천국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참 미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하게 옷 벗고 가는 것도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어느 나라든 정말 간에 깨끗하게. 지성인이 정치권에 몸을 담아가지고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 지성인의 권위가 무너진다면 정말 문제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정치권에 몸을 담는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니면 말고식. 네, 과연 수업이 되겠습니까? 지금 한창 수업할 텐데 도대체 지금 수업 안 하시겠죠, 그분들은? 하나 안 한 지는 500명이니까 저희 그 중에서는 뭐 다 하는 분도 있겠네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지금 수업 중이니까 중간고사 보고 이제 학기말 준비 중이죠. 예. 제가 볼 때는요, 네, 반값 등록금도 네. 아까운 데가 많습니다. 사실은. 반값 등록금도 아까운 대학이 많다. 네. 그거 내고 다니기에도 아깝다 이런. 아까운 대학이 많죠. 아직 참 중간고사는 안 사실은 봤네요. 예. 대학교에서도 이것을 방조합니다. 왜 방조하느냐? 각 캠프에 줄선 교수들이 혹시 정권 잡으면 무슨 민원 창구 역할도 하고 대학의 존재를 위해서 또. 네. 아, 그렇습니까? 밖에 또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 이건 또 왜 또- 이 소리 또 대학 쪽에서 들으면 네. 이건 충격적인 얘기죠. 또 충격적인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네. 이게 뭐 고장나서 그런 건 아니죠. 고장 아닙니다. 새거 사온 겁니까? 네, 정말 우리가 분명한 것은 네. 이번 대선이 이제 2달 보름여 남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정책 경쟁과 그리고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정책을 가진 후보가, 어떤 정체의 후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 부분으로 저는 국민이 전환돼야 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정책 경쟁. 정책 경쟁. 정책 경쟁. 정확히 하고 후보 검증. 철저히 정확히 하자. 철저히 하자. 네. 오늘 뭐 곰보빵으로 시작했는데 끝은 좋습니다. 네. 네. 폴리패서들. 네. 이번에 예, 또 예. 한 방. 네. 딱 매기셨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철수 후보의 과거 2건의 다운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다운 계약서 사실이 밝혀지면서 관행이었다, 아니다, 위법이다, 아니다, 뭐 그렇게 지나칠 일이 아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해야 할 시점이지 후보가 과거에 부동산 투기를 했냐 안 했냐, 다운 계약 썼냐 안 썼냐 따지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후보가 가장 먼저 부동산 해법을 내놨는데요. 이마저도 평가가 엇갈립니다. 집집마다 부동산 고민 없는 집이 없습니다. 대선 주자들 이 부분에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오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인기 부동산 전문가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이 답을 줍니다. 부동산의 답. 58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